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포함해서 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줄줄이 당선된 것도 눈에 띄는 선거 결과입니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간 당선인 모두 19명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중원에서 당선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중앙정부와 지역구를 잇는 소통 창구가 되겠다는 당선 소감을 올렸습니다. 윤 당선인을 포함해 고위급인 수석비서관급만 4명,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청와대 출신으로 총선을 뚫은 당선인은 19명이나 됩니다. 윤영찬 당선인은 사선 중진 신상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은 오신환 의원과 리턴 매치 끝에 2전 3기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도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출신 김용태 의원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핵심 참모 출신들이 속속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청와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핵심 그룹이 생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 안에서만 모아도 교섭단체에 육박하는 18명이라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들 당선인들을 당청 간 소통창구로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나온 막말 논란이 접전 지역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 거친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여 공세에 앞장섰던 야당의 공격수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낙선한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헝가리 유람선 착차 당시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는 글로 논란을 샀습니다. 정부가 현지의 신속 대응팀을 급파한다고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올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 욕설로 시작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거친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는 평입니다.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 등이 쏟아진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당 윤리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고. 촛불은 바람 불면 다 꺼진다며 촛불 집회를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에선 13대 총선 이후 70년 만에 보수 후보가 탈락했는데 김 의원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가 당적을 옮기며 보수 진영의 대표 공격수가 된 이현주 의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선거 막판,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 역시 큰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친박계 인사들도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복심 유영하 변호사를 보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근 후보 등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직접 낭독했던 유영하 변호사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저마다 친박 정당을 내세웠던 당들도 원내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보수 정당 쪽에 상수로 자리 잡았던 친박계가 이번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더 보람찬 길이 그 어른 앞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계속 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자꾸 오시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 21대 총선의 가장 큰 빅매치 지역 중 하나로 꼽힌 것이죠. 서울 동작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바로 그럼 이수진 당선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당선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동작을은 이 18대 총선부터 줄곧 보수 정당이 승리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16년 만에 탈환한 상황인데 승리의 핵심 원인은 뭐라고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작년에 상대 후보께서 네. 국회에서 그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좀 폭언을 하시고 너무 야물차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 동작구민들께서 많이 마음을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정치를 좀 바꿔보자 하는 열망이 커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커서 저를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대 후보인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역 내 여론 부분도 승리한 요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좀 언급한 이 나경원 후보는 판사 이 당선인의 판사 선배고 또 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 중진 의원이었는데 처음에 그 동작 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어떤 초반에 좀 힘든 승부가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험지라고들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께서는 이제 사선 중진 의원식 원내대표까지 하셨었고, 그다음에 지명도도 굉장히 높았고, 여기 와보니까 동작을에 계신 지역 국민들께서도 그분과 가깝게 지내고들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40여일 동안 저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 가서 가까이 가서 눈도 마주치고 손도 잡고 그분들이 정말 어떤 게 가장 힘든지 제 마음을 다해서 듣고 그분들께도 또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치를 정말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독립운동 정신으로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선거 과정에 네. 그 유권자들을 만나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 정치 신인이시니까는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우리 지역 구민들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사실은 믿어주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신뢰도도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진실과 다른 비방 기사나 왜곡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비방 기사가 좀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사가 가장 좀 우리 이 후보가 선거운동할 때는 힘들었습니까? 네, 사법농단에 제가 관여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거짓말을 했다고들 하셨는데 사실은 진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그런 대답을 할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가슴에 두고 지역 구민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저를 알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이 후보는 이 당선인은 이 사법 개혁을 조금 핵심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강조점을 두셨는데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실 지금 각오십니까? 네. 지금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법관들이 법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들과 서로 솔직히 이제 대답을 많이 하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법원을 많이 여러 가지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년법원이나 상사법원, 노동법원 이런 전문 법원을 만들어야만 재판의 질이 올라가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전체적인 인사발령 제도가 그게 바뀝니다. 전문 법원에서 법관들이 이제 거기 각 지역에 정착을 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네. 전국적인 전부발령 제도가 없어지겠죠. 예. 이 당선인은요, 이번 21대 총선에서 도전했던 여성 많은 후보들 가운데 상당히 주목받는 후보였고 또 당선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신인입니다. 네. 각오 한마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정치 신인이라서 마음이 초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겸허한 자세로 듣고 찾아뵙고 배우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당선 인사도 해야 될 곳 많을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를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통합당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홍 전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통합당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 정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공천이 잘못됐고, 그리고 그 지도부가 선거를 하면서 갈팡질팡했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인데 거꾸로 당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죠. 그게 국민들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네. 180석을 얻은 거대 여당을 상대로 야권에서 홍 전 대표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 야당이 아마 재편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거대 여당을 상대하려면 실질적인 반문연대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모든 정치 제세력을 연합하는 형태로 야권이 재편을 해야만이 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야권이 재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편 과정에서의 홍 전 대표님의 역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당분간은 대구에 계속 머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통합당으로 복귀를 하신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대구에 이제 처음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대구를 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제가 사실상 연고는 있지만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3월 16일 와서 아무런 조직도 없이 무소속으로 대구 분들의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번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TK에서는 무조건 2번 바람이 세게 불었죠. 그 와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 다행히 대구 시민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바람에 당선은 되었습니다만 우리 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의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입니다. 20대 국회 사선 의원 중에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의원 등이 이번에 당선돼서 5선이 됐고요. 그리고 전 의원 중에는 서병수 의원이 당선돼서 또 5선이 됐습니다. 이 중에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의원과 경쟁했던 주호영 의원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구 수성갑은 사실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구였는데요. 오늘 축하 인사 받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셨죠? 오전 중에는 유세차를 타고 길거리 인사를 좀 다녔고 오후에는 방송 출연 때문에 서울에 왔습니다만은 오늘 인사 받은 문자 응답하는 것이 500개가 넘어서 500개 규제를 풀어서 답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당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드러난 유권자의 민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에 지면 진 이유가 수십 가지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한마디로 줄이면 환골 탈퇴하라. 그런 요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권했을 때 탄핵당한 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모습을 바꾸지 못한 채 임시 처방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국정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면도 있지만은 비례대표에서 득표는 보면 저희들도 거의 이 민주당에 못지않은 득표를 한 것이고 예. 또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도 많지만은 코로나에 좀 덮여 넘어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이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보면 아직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런 경고를 보낸 거죠. 예. 신뢰를 유권자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경고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혁신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인적 혁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재정립, 그 다음에 예. 당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컨대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막말 논란도 선거 마지막에 많이 일었습니다. 어젯밤에 황교안 대표가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총선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이제 선장이 현재 없게 됩니다. 국회 미래통합당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이신데요. 앞으로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가 거리 시에는 원내 대표가 대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내 대표인 심재철 대표도 낙선을 한 데다가 예. 지금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심재철 대표 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심재철 대표도 그 직무를 맡지 않으면 수석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체제로 밟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선택들이 가능한데 아직 의원들 사이에 선거 후에 지역구에서 인사하기에 바빠서 차기 지도부 구성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 주쯤 어떤 방식으로 지도체제를 구성할지 논의가 활발히 될 테고 거기에서 다수 의견을 얻는 쪽으로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주영 의원님도 최다선 의원이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미래통합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또 다선 의원입니다. 혹시 지도부에 참여하실 그러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로 출마하거나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역할이 주어진다면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런 의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자리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원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후보였던 김부겸 의원이 선거에서 이기면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니까 주영 의원은 나도 그러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선에도 나가시는 나가겠다고 건가요?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예. 선거운동 첫날에 김부겸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 언론에서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유력한 대선 주자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난 사람은 뭐를 해야 되겠느냐고 제가 그랬더니만은 언론에서 대선 주자 이기고 대선 간다 뭐 이렇게 뽑았을 뿐이지. 예. 또 저는 저도 5선이 되면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군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제가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좀 뒷얘기여서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또 인터뷰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배한 김부겸 의원과는 평소 친분이 좀 있으시죠? 30년 넘는 인연이고 예. 또 갑을로 지역을 인접하고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야간 대학원을 같이 다닌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이죠. 예. 좋아하는 형님을 누르고 일단 지역구를 옮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님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지금은 의원이죠, 현재. 예. 뭐 제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했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당의 결정으로 그렇게 가게 됐고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러모로 죄송하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이 180석이
됐습니다. 상당한 의석수인데요.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대여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요? 말씀드리면 앞서 인터뷰했던 박병석 의원은 이번에 투표가 보여준 유권자의 민심은 야당에게도 협치할 건 협치해야 된다, 도울 건 도와야 된다는 목소리라고 해석은 하신 바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여당이 가진 정책들은 조금 거칠고 저희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적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의석수 180석이라고 마구 밀어붙이면 전국은 또 경색될 수밖에 없고 이 민심 속에는 야당으로 하여금 국정에 협조하라는 요구도 있지만은 여당으로 하여금 협치하라는 요구도 없지 않다고 보고 또 여당이 성공하려면 야당의 쓴소리나 반대 의견을 들어야만 정책도 정교화되고 따듬어질 수 있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21대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다든지 싸워야 할 상대로 보는 시각을 그만두고 경청하고 자기들 일하거나 정책하는데 훌륭한 조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치를 하면 원만하게 국정 운영이 될 테고요. 숫자 혐오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때는 또 아마 어려운 국면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또 한 명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강원 원주갑의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개표가 좀 남았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확실시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로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시면 10년 만에 국회 돌아오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죠. 네. 국회 오랜만에 오는 만큼 이거 제일 먼저 하겠다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일단 10년 만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배우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여야의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정치를 끝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 두 가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게 되면 저는 여야의 의미 있는 분들과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도대체 국가 목표가 뭐냐. 이 국가 목표를 함께 찾자. 이 국가 목표를 찾으면 저는 분열 요소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여야의 공부 모임을 하나를 만들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제 단순한 GDP의 성장만으로는 우리가 한계에 왔다. 그러면 삶의 질 지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과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계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뉴 GDP, 그러니까 뉴 글로벌리즘이 새로운 국제 질서,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경제, D는 디지털 경제로의 새로운 진입, 온라인 의료나 온라인 교육이, 그다음에 온라인 물류 이런 거 굉장히 보편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퍼블릭, 우리가 이제 공동체와 개인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될 수 있는지 미국이나 유럽, 중국, 한국의 사례에서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질 지표에서 단순 GDP를 넘어서 삶의 질 지수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뉴 GDP, 글로벌 세계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디지털 이코노미 어떻게 선진적으로 나갈 것이냐. 네. 또 하나는 새로운 퍼블릭 어떻게 나갈, 이 세 가지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열 정치를 좀 넘어서겠다는 취지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좀 더 큰 목표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거보다는 과거에는 제가 무엇이 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제 개인보다는 뭔가 이 한국 사회가 좀 더 다음 단계로 진전을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은 똑똑하다. 코로나 보니까 정치를 좀 잘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모여서 뭔가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 그런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뭔가 일에 대한 욕심이 훨씬 큰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의 대결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걸 좀 느끼셨습니까? 의식하셨나요? 뭐 그런 건 특별히 없었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에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분을 좀 놓아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셔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원 선대 본부장으로서 지금까지의 강원도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1대 7이었고 지금은 이제 2대 6이 된 상황인데 3대 5가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어쨌든 한 석에서 2석 또는 3석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제가 다른 후보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많이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바람이 불긴 불었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광재 강원 원주갑 후보였고요.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대 총선의 특징 중에 또 다른 이번 총선에서 또 다른 접전 지역이었죠. 이 지역 또한 지금 바로 연결할 지역 또한 늦은 밤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역전에 또 역전극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서울 송파갑의 미래통합당 김웅 당선인 좀 바로 화면으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 당선인 나와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웅입니다. 네. 어제 6시 15분에 출구 조사도 있었고요. 좀 손에 땀이 쥐는 이제 승부가 펼쳐진 곳인데 언제쯤 이 정도면 당선되겠구나라고 느끼셨습니까? 한 90% 정도 개표됐을 때 남아있는 그 지역들이 아무래도 저희 당에 좀 유리한 지역이어서 90%쯤 개표됐었을 때는 이때쯤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90% 개표됐을 시간은 언제쯤이었죠? 송파갑은요? 거의 2시 넘어서 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지 않습니까? 이 송파갑 주민들은 이 김웅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정치를 하자 이런 거였고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이제 보수에서도 좀 참신하고 새로운 그런 보수의 그 인재를 필요로 한 이 지역의 특성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났을 텐데요. 당부의 요구들도 많았을 텐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유권자의 요구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았던 그 요구는 저희 지역은 보통 한 연금 생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파트에서 한 30년 이상씩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는 지금 연금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무 세금이 많다. 제발 세금을 좀 줄여달라. 집이 팔리지도 않고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바쁜 와중에도 그 이야기를 한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되게 절박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김 당선인은 지난 2월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해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많은 부분에서 전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 당선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검찰뿐만 아니라 사실 검찰 이외의 여러 단체에서 이른바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과 그 법률가 집단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중국 공안화 법률이다, 아니면은 파리 가려운데 다리를 긁은 셈이다. 그리고 그다음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권은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표시를 하셨습니다. 막 그런 의견은 사실은 법률가라면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이기 때문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에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개혁이라고 하면 원래 방향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통제가 되고 견제가 되는, 그리고 권력기관은 분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뭔가 합일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일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은 검사 재직 시절에 이른바 생활형 검사라 불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생활형 의원으로 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원래 이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뭐 검사를 할 때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할 때나 삶의 방식은 저는 똑같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생활형 의원형은 어떤 양태인지는 제가 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그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김웅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은요? 일단은 저는 생각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듯이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검사를 하면서 검사를 벌이면서까지 나와서 외쳤던 게 과연 조직의 이기주의에만 그것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생활형 검사로서 충정에 의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한 번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갑의 김웅 당선인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웅 당선인 앞서서는 동작을의 이수진 당선인과도 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당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대전 중구로 갑니다. 황운하 당선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엎치락뒤치락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네.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찰에 몸을 담으면서도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네. 그 민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검찰의 횡포에 대한 중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국민을 위해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리는 권력 남용을 일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히 분리해서 검찰을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인 기소 역할에 머물게 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더 이상의 권력 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검찰 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것을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 계획 같은 걸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지난번에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었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개혁은 갈 길이 멉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 이 독소 조항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는 어떻게 협조를 하실 생각인가요? 검찰은 저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보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묻지마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예,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죠. 예, 검찰의 수사는 진즉 끝났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았을 뿐이고요. 제가 검토해본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입니다. 검찰은 삼류소설 수준의 공소장을 써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저를 재판에 넘기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대전 지금까지- 중구에서 당선이 확정된 황운하 당선자였습니다. 네.